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MIT 강당을 가득 채운 학자들이 한국의 근모으기 운동 자료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헌신,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와 눈물이 교과서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IMF 분석가조차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진실. 지금부터 서구의 오만을 산산조각 낸 한국의 저력을 공개합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에 찬바람이 불던 그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제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증을 손에 쥔 채로 느꼈던 그 무게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IMF 본부에서 날아온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폭죽이 터지듯 요동쳤습니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제 앞날처럼 끝없이 넓어 보였죠. 첫 출근날 거대한 유리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를 가득 채운 대리석의 차가운 광택이 제 야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제 가슴 속 자만심도 함께 부풀어 올랐던 것 같네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건네는 환영 인사 속에서도 저는 이미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제 첫 임무가 아시아 경제 위기 분석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치 세계가 제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전혀 몰랐더군요. 모니터에 띄운 수많은 그래프와 차트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죠. GDP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이터를 보면서도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분명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더군요. 회의실에서 동료들 앞에 서서 제 분석을 발표할 때 저는 마치 무대 위의 지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을 흉내내는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을 때 몇몇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지만 개의치 않았죠. 특히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언급할 때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정부가 연출한 감동적인 쇼일 뿐이라며 손을 휘저으며 설명했더군요. 상사인 로버트 디렉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선배 분석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네요. MIT의 거대한 강당에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학자들이 내뿜는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국제경제연구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아시아 경제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세션에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더군요.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3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금 모으기 운동 참여자 수라고 적혀 있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그 말씀이 제 귓가를 맴돌았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 주도의 선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었네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결혼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올 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클로즈업 되었죠. 이어서 나타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줄을 서 있었더군요. 저금통을 깨뜨리는 망치 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카메라는 평범한 회사원부터 시장 상인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네요.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 교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방벽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당을 나서면서도 그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더군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에도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여전히 한국의 회복이 IMF 처방 덕분이라는 결론을 고수하고 있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MIT에서 본 그 영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더군요.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자료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 사이를 걸으며 한국 관련 오래된 보고서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죠. 1970년대 기록 파일을 펼쳤을 때 놀라운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저축률이 20%를 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믿기 힘든 수치였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제 온몸을 전율시켰더군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모여 복구 작업을 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죠. 급여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일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행동이 단순히 명령이나 강제로 가능할까요? 자료를 뒤적일수록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농민들이 자신의 농기구를 기꺼이 내놓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서구 경제학이 가르치는 합리적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사실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더군요. 자료실을 나설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워싱턴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네요. 자료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떠나는 광부들이 비행기 트랩 앞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죠. 젊은 얼굴들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더군요. 월급의 90%를 고국에 송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문서에는 간호사 김순자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죠. 독일 병원에서 일하며 빵과 물로 끼니를 때우고 모든 돈을 동생들 학비로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네요. 이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가족과 나라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서구식 개인주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분명 비과학적이라며 일축할 것이고 제 경력에도 치명적일 게 뻔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한쪽에는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다른 한쪽에는 새롭게 발견한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더군요.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경제학인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비출 때 저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네요.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펼쳐봤습니다.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보고서 초안을 그대로 제출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IMF 본부 회의실의 긴 테이블 주위로 간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죠. 한국은 모방 국가에 불과하다는 제 결론을 발표하자 상사인 로버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제게는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더군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한 동료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귀 가까이 움직였죠. 정말 그렇게 믿느냐는 그 속삭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네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몇몇 파일이 사라진 걸 발견했죠. 제가 몰래 수집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이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대로라면 제 커리어뿐 아니라 명예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백업 파일까지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네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높은 빌딩들이 마치 감시탑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문득 제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USB였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냈죠.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열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노트북에 USB를 꽂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네요. 폴더를 열자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의 생생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반지를 빼는 사진이 있었죠.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거액의 금괴를 기부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네요.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정부의 선전이 아니라 국민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화면 속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금리를 빼는 모습, 시장 아주머니들이 금팔찌를 내놓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죠. 특히 한 초등학생이 쓴 일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용돈을 모두 기부했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킨다면 분명 파장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야 하겠죠.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작성한 기존 보고서, 다른 하나는 새로 발견한 진실들이었네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운명처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발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경제계의 거물들 앞에서 아시아 경제를 분석하는 세션이었죠. 발표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변경되어 있었네요. 한국은 집단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왜곡된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상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순간이었네요. 복도를 걷다가 백발의 영국인 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테이프 라벨에는 BBC 199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네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BBC 기자가 직접 촬영한 금 모으기 운동 현장이 펼쳐졌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외국 기자의 놀란 표정과 감탄사가 음성으로 담겨 있었네요. 이 영상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다보스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죠. 무대에 서서 준비된 대본이 아닌 진실을 말하겠다고. 알프스 산맥이 비행기 창밖으로 보일 때 제 마음도 산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네요. 다보스 포럼의 거대한 홀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인물들이 저마다의 기대를 품고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연단에 오르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해킹당했다고 선언하자 청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오늘 진실을 말하겠다는 제 다짐을 전하자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준비한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듯 뛰었죠. 대형 스크린에 BBC 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네요. 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는 모습이 이어졌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죠. 영상이 계속되면서 저는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했던 그들의 희생이 한국 경제 기적의 씨앗이었다고 설명했네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80년대 노동자들의 헌신, 그리고 1997년 금 모으기 운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외쳤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경청했네요. 발표를 마치는 순간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죠. 이것이 비합리적 집단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네요. 만약 비합리적이라면 어떻게 70년 동안 일관되게 반복될 수 있었겠냐고. 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엔 독일로 떠난 청년들이 있었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농민들, 1980년대 밤낮 없이 일한 노동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엔 전 국민이 금을 내놓았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중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 듯했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을 때
홀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작은 희생이 모여 만든 거대한 변화의 그래프였죠.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놓친 변수,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발표를 완전히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네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느꼈던 그 해방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 한국 정부 대표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신사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직접 와서 보시라는 초대였습니다. 한국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네요. 망설임 없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본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제게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제 선입견을 하나씩 깨뜨렸네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젊은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죠. 임산부가 타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일어서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네요. 서울대학에서 열린 제 특별 강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꼈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네요. 우리의 비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안전함과 따뜻함도 인상적이었죠. 경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밭을 지나 산을 넘어가는 동안 한국의 또 다른 얼굴들을 만났죠. 전통 한옥이 보존된 마을에 도착했을 때 84세의 김영희 할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네요. 1997년 당시 모든 금부치를 내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할머니의 아들도 당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하나가 되어 참여했던 운동이었네요. 우리에겐 금이 아니라 나라가 더 소중했다는 마지막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손의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이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실감했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들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었네요. 경주를 떠나는 길에 뒤돌아본 한옥 마을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경제학의 가능성을 보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경제학이라는 제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네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다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기 시작했죠. 워싱턴에 도착한 후 곧바로 책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숫자를 넘어선 경제학 부제는 한국의 교훈으로 정했네요.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써 내려갔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죠. 출판사의 반응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원고를 읽은 편집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네요. 첫 주에만 10만 부가 팔렸고 곧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쏟아졌죠. MIT와 하버드에서 특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에서도 새로운 개발 모델로 한국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네요. 사회적 자본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고 한국이 그 대표 모델이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경제 발전의 진정한 동력은 GDP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그 문장으로 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 메달을 받았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네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금보다 빛나는 한국인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다짐을 되새깁니다. 오늘도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겠다고 말이죠.